혹시 당신 주변에 고집이 센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점점 거리를 두고 싶다고 느낄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랬습니다.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대가로 사랑하는 딸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된 독일의 한 귀족 가문 여성. 하지만 끝까지 꺾이지 않을 것 같던 그녀의 자존심은 결국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독일에서 귀하게 자란 그녀는 한국으로 떠난 딸과의 사이에 벽을 쌓고 오랫동안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방문한 한국에서 마주한 딸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완고했던 독일의 귀족 여성은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변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가레테 폰 슈나이더입니다. 저는 독일 남부라인강 유역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올해로 58살이 되었죠. 우리 가문은 12세기부터 이어진 독일의 귀족 가문으로 대대로 광활한 포도밭과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저는 그 가문의 후예입니다. 물론 지금은 귀족 제도가 사라졌지만 우리 가문의 자부심과 전통은 여전히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 딸 클라라가 한국인 남자 민준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늘 호기심이 왕성하고 모험심이 강해서 그때마다 제가 말리는 인생의 연속이었지만 결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시아 남자라니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클라라, 너는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는 거니? 조용히 물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날카로움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클라라는 민준이 독일에서 정보기술, IT를 공부하는 유학생이며 베를린의 한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은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임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젊은 날의 일시적인 환상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은데 그런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사랑해요. 민준 씨를 정말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저는 단호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논쟁을 반복했습니다. 제 남편 루드비히는 언제나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려 애썼습니다. 마르가레테, 사랑은 국경도 문화도 초월한다고 하지 않소.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소? 루드비히는 언제나 그런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결국 저는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한다는데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심 클라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가족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딸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소박한 아파트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기준에서 본다면 오히려 초라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배경이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수수한 옷차림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가구 역시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루드비히는 따뜻해 보이는 가족이구먼이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딸을 저런 환경으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결혼,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그러니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겠어요. 저의 선언에 클라라는 충격받은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루드비히,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클라라와 저 사이에 첫 번째 벽을 쌓은 순간이었습니다. 루드비히는 한숨을 쉬며 저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혼자 한국으로 떠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민준의 가족이 얼마나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었고 문화는 달라도 어떻게든 소통하려 노력해 주었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고작 일주일 머물러 놓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건가요? 저의 냉소적인 반응에 루드비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클라라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걸려오던 전화는 차츰 뜸해졌고 제 고집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성탄절에도 딸은 한국에 있었고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딸이 없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악화되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었고 딸과의 사이에는 서로 두터운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딸에 대한 분노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제 눈치만 살피던 남편이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라라가 임신했다더군. 그 순간 제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다음 달이면 5개월이래. 이제 우리도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요. 루드비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주라는 그 한마디에 딸이 아득히 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 생각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날 밤 루드비히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클라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클라라.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작고 가늘었습니다. 엄마?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가마.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침대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답지 않은 충동적인 행동. 그동안 딸에게 해온 짓들을 생각하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 하지만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습니다. 딸과 태어날 아이를 만나러 가자고. 어쩌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편견은 그저 지독한 고집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망설였습니다. 루드비히에게는 갑자기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고집 센 성격을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야. 창밖으로 작아져가는 독일의 풍경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은 생각보다 훨씬 지루했습니다. 기내식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좁은 좌석에서 잠을 청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 위로 해가 지고 또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상상을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낡고 오래된 아시아 국가의 이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착륙의 충격은 약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웅장한 터미널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발을 들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장은 높고 개방감이 있었으며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여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때도 소리를 지르거나 끼어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디지털 안내판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어 표시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배려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심사관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 또한 빠르고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어서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인파가 보였습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플래카드를 든 기사들, 그리고 클라라, 딸은 금방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배가 살짝 불러있는 것이 보였고 얼굴은 더 동그래지고 부드러운 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불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엄마, 클라라가 달려오려던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실망의 빛을 보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품위를 지키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클라라. 제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클라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여행은 어땠어요? 지루했지만 견딜만 했어. 짧게 대답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민준 씨,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라 도저히 못 왔어요. 하지만 금방 집에 오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클라라가 제 여행 가방을 들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신한 딸에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공항을 나와 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 또한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연착되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거기서 택시를 탈 거예요. 클라라가 설명했습니다. 전철에 올라타자 깨끗한 좌석과 조용한 환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도시와 자연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로구나.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클라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한국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IT 강국이기도 하고요. 전철이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 숲과 정돈된 도시 경관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거리는 쓰레기가 널려 있거나 낙서로 더럽혀진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엄마. 저게 한강이에요. 클라라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넓은 강과 그 주변의 공원, 자전거 도로가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약간의 영어를 할 수 있었고 클라라와는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딸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내심 놀랐습니다. 언제 저렇게 다 익혔을까? 여기서 살면서 배웠어요.
민준 씨랑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클라라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택시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층 아파트였지만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클라라가 문을 열자 은은한 향기와 함께 누군가 요리하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클라라가 현관에서 외치자 민준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독일어는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가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세련된 인테리어였습니다. 독일의 고성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놓인 커다란 냄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히 장모님을 위해 닭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오시느라 피곤하실 테니 몸보신하시라고요. 냄비 안에는 닭이 통째로 들어간 맑은 탕 요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요리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닭을 이렇게 통째로 끓여 먹는 요리가 없었으니까요. 클라라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한국의 전통적인 보양식이에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대요. 민준 씨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닭고기랑 채소를 육수에 푹 끓여 먹는 요리입니다. 비행의 피로를 푸는데 분명 좋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앞접시와 젓가락이 놓여 있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포크를 빌렸습니다.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 조심스럽게 맛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클라라가 자신의 젓가락으로 냄비 안에 닭고기를 집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귀족 가문에서 예법을 철저하게 배운 내 딸이 클라라.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딸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엄마. 무언가 말을 하려다 민준 씨의 존재를 의식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체면을 생각한 것이겠지요. 대신 그 눈빛으로 강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클라라는 제 표정을 읽고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해요. 그게 더 정겹잖아요. 하지만 다음 순간 민준 씨가 더욱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젓가락으로 냄비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닭고기 한 점을 집어 제 앞접시에 직접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드셔보세요. 이 부위가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에게는 친절의 표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위생관념의 부재이자 예법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클라라가 닭고기 한 점을 포크로 제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저항감이 들었지만 예의상 포크로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했던 맛의 조화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부드러운 닭고기와 채소의 감칠맛이 우러난 국물이 놀랍도록 맛있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장모님? 민준 씨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매우 맛있었지만 아직 마음의 벽을 허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군. 식사를 마친 후 클라라가 손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수한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실 테니 푹 쉬세요, 엄마. 내일은 제가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클라라가 방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은 상당히 깨졌습니다. 하지만 클라라가 변해버린 모습, 특히 저 식사 예절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나 변해버리다니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곳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 생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맛본 닭 한 마리의 깊은 맛처럼 이 낯선 나라에서의 경험이 어쩌면 예상치 못한 깊이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딸. 이 여행이 나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 시차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한국의 밤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랫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클라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몸단장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클라라는 이미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학교에 가기 전 제 앞에 서 있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시차 때문에 힘드실 테니 오늘 일정은 여유롭게 잡았어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양식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 그리고 커피. 분명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준 것이겠지요. 민준 씨는 회사에 갔나?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대요. 저녁에는 꼭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클라라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근처 대형 마트랑 시장 구경 갈까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쇼핑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의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걷는 동안 클라라는 주변 환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근처에 큰 마트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어요. 두 군데 다 가봐요. 클라라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질서가 있었고 베를린의 번잡함과는 달랐습니다. 클라라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길을 안내했고 이 나라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큰 마트에 들어서자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베를린의 카우프란트보다는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상품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진열된 곳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어머님께서 직접 담가주시니까 살 필요 없어요. 처음엔 독특한 냄새 때문에 먹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거 없으면 서운할 정도로 좋아해요. 그걸 정말 먹는단 말이냐?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도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점점 중독되는 매력이 있다니까요. 클라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트를 둘러보는 동안 클라라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이 나라와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딸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점차 그녀의 열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마트를 나와 우리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다양한 음식 냄새, 그리고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들이 시각을 자극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시장이에요. 값도 싸고 가게분들도 다들 친절하세요. 클라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클라라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클라라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특별히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걸 주셨어요.
클라라가 작은 꿀떡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미소에 저도 모르게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자 쫀득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예상외로 맛있었습니다. 맛있구나. 솔직한 감상을 말하자 클라라가 아주머니께 그 말을 전했고 아주머니는 더욱 밝게 웃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며 우리는 장바구니를 나눠 들었습니다. 클라라가 이것저것 설명하고 저는 그저 듣고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일상적인 순간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과 함께 장을 보고 일상을 나누는 것. 독일에서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가사는 사용인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클라라가 길거리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시장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호떡이에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길에 서서 먹는다는 것이 비위생적이고 품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딸과의 경험을 위해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고소한 견과류와 달콤한 꿀의 향, 그리고 쫀득한 반죽의 식감이 입안에서 멋지게 어우러졌습니다. 이외로 나쁘지 않군. 맛있죠? 클라라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을 걷다 보니 어느새 클라라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온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아본 것이 언제였더라? 아마 그녀가 10살 때 이후로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클라라는 작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정말 맛있어요. 작은 식당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회덮밥이라는 것은 그릇에 담긴 밥 위에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생선회를 올린 요리였습니다. 엄마, 이건 초고추장을 조금만 넣어서 비벼 먹는 거예요. 이렇게요. 클라라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그 모습에 약간의 저항감이 있었지만 한 입 먹어보니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지는 맛에 놀랐습니다. 신선한 생선의 감칠맛과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이 고추냉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향신료예요. 클라라가 설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클라라의 얼굴에서 어릴 적의 순수한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같이 밥 먹으니까 정말 좋다. 클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을 놓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마음속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공원은 녹음이 우거졌고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정형화된 정원과는 달리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자주 산책해요. 특히 아침에는 공기가 정말 상쾌해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클라라의 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득 손을 뻗어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습니다. 성별은 나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민준 씨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클라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딸.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딸이 이제 곧 엄마가 되는구나.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민준 씨가 일찍 퇴근해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았어.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보다 즐거웠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식 바비큐인 집에서 하는 삼겹살 구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가운데에 작은 전기 그릴을 놓고 그 위에서 고기를 굽는 것이었습니다. 생소한 식사 스타일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덜 놀랐습니다. 이건 쌈장이라고 구운 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예요. 이렇게 쌈에 싸서 한 입에 먹는 거예요. 클라라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직접 구워가며 먹는 스타일은 아직 조금 어수선했지만 하루 종일 새로운 경험을 한 덕분에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클라라를 따라해 보았습니다. 한 입 크기로 싼 쌈을 입에 넣자 고기의 풍미와 쌈장의 감칠맛이 놀랍도록 조화로웠습니다. 이런 식사 스타일에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와인 한 잔 하시겠어요? 민준 씨가 독일 와인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라인강 유역의 리슬링, 우리 가문의 와인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가 장모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특별히 준비해뒀어요. 민준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히 예의상 저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동안 그를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성을 다해 저를 맞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민준 씨가 클라라를 대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항상 클라라의 몸 상태를 살피고 조용히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의 모든 행동은 클라라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클라라를 위해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임산부들은 발이 잘 붓거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루드비히가 생각났습니다. 그도 제가 클라라를 임신했을 때 저렇게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와보니 그런 애정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아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 숲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은 나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클라라가 제 옆으로 와서 섰고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엄마, 여기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조용히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거리감과 오해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은 조금씩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일상,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삶.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엄마?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네가 안내해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단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밤하늘 아래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고 저는 조금씩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불편함과 낯돛은 어느새 친숙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클라라와 함께 산책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네 공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공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을 하는 사람, 요가를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처럼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딸과 나란히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낯과 거리감은 이제는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좋아하던 김치도 이제는 어색하게 남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젓가락질도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배는 이제 제법 눈에 띄게 불러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라고 했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5개월이에요. 얼마 전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가 건강하대요. 클라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클라라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햇살 좋은 날이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행복감,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설렘이 가슴 가득 퍼졌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 이제 그 아이가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클라라,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또 도와주러 오마. 클라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 딸의 손이. 정말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한국 전통 요리가 한상 가득 차려진 식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 마지막 밤인데 한국 음식은 입에 맞으셨어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다고 생각한단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을 빼앗아간 이방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의 따뜻함과 성실함이 보였습니다. 딸에 대한 그의 사랑과 배려는 진심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클라라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을까요? 같이 있는 모습 아빠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셋이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클라라와 민준 씨의 자연스러운 미소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루드비히에게도 보내주렴. 제가 말하자 클라라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일주일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이번 여행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품이란 겉으로 보이는 격식이 아니라 마음속의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올 때와는 달리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민준 씨가 먼저 내려 체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수속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기 전 클라라와 마주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와주셔서.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딸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온기, 그리고 그 품에서 느껴지는 작은 생명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클라라. 내 삶을 보여주어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준 씨에게도 가볍게 포옹을 건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자주 보자꾸나. 또 오마.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클라라와 민준 씨는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쉬움과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기까지 했지만 점차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삶, 그녀가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12시간의 비행 동안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루드비히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다음에는 함께 한국을 방문하자고 제안하자. 루드비히는 분명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방 하나를 아기를 위해 꾸미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클라라와 민준, 그리고 손주가 독일을 방문할 때를 위해서 독일의 문화도 그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 딸의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격식이나 체면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품이란 사랑과 배려 속에 있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와 딸이 함께 가르쳐 준 것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동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여행은 더 이상 의무감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심으로 함께하기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떠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저는 이미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루드비히와 함께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한국을 찾게 되겠지요. 이것도 벌써 3년 전 이야기네요. 지금 제 딸은 예쁜 딸아이를 낳고 한창 육아에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마저 모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딸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오래 살았지만 그동안의 제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나 싶어 제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품위보다 손녀의 꾀죄죄한 장난에도 웃을 수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정말 더없이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당신 주변에 저처럼 고집센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저처럼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니까요.